안녕하십니까. 저는 허남민입니다. 우선 그 발표에 앞서서 본 학술대회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최웅창 관장님을 비롯한 국립진저박물관의 여러분, 그리고 학술대회를 지원해 주신 해주시 주탄공파 종중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밀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만 본 일기의 저자에 대해서는 학술대회 발표에서의 관례에 따라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왜란 연구에 있어 유용한 일기 자료는 대략 한국, 일본, 중국에 걸쳐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류의 일기 자료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중국에는 일기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많은 데 비해 거의 없는 셈이죠. 일기를 남기는 것도 각 나라의 문화 전통의 소산입니다. 이런 차이의 원인을 찾아보는 것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열거된 일기 자료 가운데 노란색으로 칠한 자료들이 비교적 임진왜란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이들 일기자료 가운데 오휘문의 세밀록은 우선 전쟁의 전 기간을 망라하고 있고 또한 다른 일기들에 비해 거의 매일 자세하고 풍부한 개인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어서 임진왜란 연구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1급 사료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에서 보듯 세밀록은 그 풍부한 정보로 인해 16세기 말에 양반들의 일상생활이라든지 식생활, 정보 전달 상황, 질병과 치료 등 다양한 연구가 가능합니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정말 귀중한 자료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기는 다른 사람들의 전언, 소문 혹은 문자 매체를 통해 취득한 간접 정보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들 간접 정보가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일기의 기록만으로는 확인하기 힘들기 때문에 다른 자료들과 비교하여 사실을 검증하는 교차 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세밀록은 국정에 대한 개인 차원에서의 코멘트, 의견의 개진 및 평가, 그리고 당시 대국이었던 명나라에서 온 구원군에 대한 평가 및 신랄한 비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국정 전반에 대해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그리고 실시간으로 의견을 개진한 자료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밀록의 사료적 가치는 더욱 놀랍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세무력이 제공하는 풍부한 정보 가운데 명나라의 조선 구원에 대한 오희문의 기대, 인식, 평가의 궤적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조선 역사를 통해 일반 백성이 거대한 수의 명나라 사람들을 경험한 예는 임진왜란 기간이 유일합니다. 오희문의 전쟁 경험은 다음에 세 단계를 거칩니다. 전쟁 초기, 환상적인 기대에서 실망으로, 그 다음 전쟁이 답보 상태로 가고 명이 주도하는 강화 노력이 이어지는데 이 기간에 경험하는 분노, 그 분노가 점차 기대로 바뀌는 과정. 그리고 정유절한 재침 시에는 다시 명군에 대해서 기대를 갖다가 명군은 점차 공포의 대상이 되어 갑니다. 그럼에도 오희문이 수긍한 것은, 인정한 것은 명군이 없었으면 조선왕조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라는 자각입니다. 명나라의 도움은 조선왕조 하에서 은택을 누리던 양반 계급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는 거의 필요악이었다는 말이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측면들을 간단히 한 단계 한 단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지도가 전쟁 제1단계에 관련되는 지도입니다. 1592년 4월에서부터 1593년 5월에 이르기까지의 전투와 방화가 반복된 기간이며 강화 협상이 시작되기까지의 기간 상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자, 이 기간 중 안에 전쟁 초기 오희문은 피난지 장소에서 산산이 깨지는 조선 관군의 소식에 접하면서 무언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그 기적에 대한 기대는 명나라에서 군사를 크게 일으켜 조선을 구원할 것이라는 소식에 접하면서 부풀기 시작합니다. 그가 소식으로 접한 명군의 규모는 대단했습니다. 요동의 정병이 5만 명, 광령에서 5천 명, 그리고 총병, 조승훈 등의 수천의 병마를 이끌고 이미 압록강을 건넜으며 산동에서는 수군 10만 명을 동원하여 수로로 외적의 소굴을 공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7월 17일 평양성 전투에서 공격을 감행한 명군의 규모는 3,500여 명에 불과했고 여기에서 명군은 대참패를 맛보았습니다. 전투가 끝나고 살아남은 명군이 압록강을 건너서 요동으로 돌아간 지 열흘이 넘었는데 오희문은 7월 30일 중국 군사 6만 명이 평양성을 포위해서 점거하고 있던 적을 모두 죽였다고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이러한 쾌거를 황제의 은혜라 하면서 속이 후련하다고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환상적인 기대는 8월 말이 되면 깨집니다. 오이문은 그럼에도 조선의 군사에 대해서는 거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의병의 활동이나 이순신 수군의 승첩 소식이 들려올 때는 기뻐했지만 그것도 잠시, 외적을 완전히 퇴치하기에는 조선의 군사력은 턱없이 역부족이라고 단정짓고 있었습니다. 1593년 1월 초 이여성의 지휘하에 평양성 공격이 있었고 여기에서 큰 타격을 입은 일본군은 한성으로 퇴각을 합니다. 그러나 1593년 4월부터 오이문은 중국군에 대한 환상과 맹신에서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명의 강화 움직임에 대한 소식을 접하면서 부터였습니다. 이 적들이 우리 팔도의 상령을 죽이고 선왕의 능묘를 파헤치고 종묘와 사직을 불태운 불공대천의 원수인데 어떻게 그들과 강화를 할 수 있는가 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강화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당시 국왕 선조를 비롯해 대부분의 조선 지배층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의 지도는 강화 협상 기간 중의 명의 책봉사 이동 경로입니다. 한성에서부터 부산에 이르는 길은 그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593년 7월에 그전 6월 말에 있었던 진주 함락 소식을 듣고 오희문은 명군의 태도에 분노합니다. 이렇게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독포사 박진, 성주 목사 곽재우 및 여러 장수가 들어가 공격하라고 약속이 이미 정해져서 중국 장수에게 말했더니 총병관, 유정이 박진 등을 불려들여 하루 종일 뜰에 결박해놓고 적을 공격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다는 소식을 적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군은 호남으로 내려가는 길에 민가에서 재물을 약탈하는 것은 물론 남의 집에 난입해서 소를 잡아먹고 여인들을 겁탈까지 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더구나 명이 강화 추진을 위해 조선의 군사 행동을 금지했습니다. 조선의 군사가 외적 수명을 죽인 일이 발생했는데 이를 안 명총독 고양겸이 유정에게 명령하여 권유를 잡아다가 곤장을 치라고 했다고 오이문은 개탄하고 있습니다. 권유는 당시 조선 육군의 최고 사령관입니다. 여기에 강화를 위해 남쪽의 매형을 오가는 명의 관리들에 대한 음식 제공, 접대, 연회 등의 부담을 지고 있는 충청도와 전라도의 피폐에 대해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1594년 7월 투항한 외적 7명이 서울로 올라갈 때 임천군에 들어와서 음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군수 앞에서 상을 들어 외치고 공손하지 않은 말을 많이 내뱉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항복한 적군의 군사도 제대로 제압하지 못하는 조선의 실상에 개탄합니다. 차라리 이럴 바에야 불공대천의 원수를 갚지는 못했지만 외적들을 저들이 소굴로 돌아가게만 한다면 조선의 생명들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마침내 강화를 빨리 해서라도
전쟁이 끝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1595년 9월이 되면 책봉 정사인 이종성이 남원으로 가는데, 부산으로 가기 위해서 남원으로 내려가는데, 오이문에 살고 있는 임천의 군수가 명사에 그 대접을 소홀히 했다고 그 순찰사에게 5대의 곤장을 맞았다고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1596년 4월 정사 이종성이 부산 외행에서 도망가고 그 후 우여곡절을 거쳐 양방형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고 왜군들이 대거 철수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에 오이문은 이 나라의 기쁨과 경사이니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고 강화의 가능성에 재차 큰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강화 노력은 파탄으로 끝나고 2달 뒤에 일을 난 오이문은 만일 그렇다면 우리 일가는 단지 말 한 필에 종 하나로 피난을 가야 하는데 장차 어디로 간단 말인가 하고 다시 피난 생활을 떠올리며 큰 낙담에 빠집니다. 여기에 보이는 지도는 정묘제란에서부터 임진왜란이 끝나기까지의 외적의 그 침입로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1597년) 7천년 해전 이후 남원이 함락되어 명나라 군사 3천과 우리 군사 3천, 도합 6천이 모두 도륙당했다는 소식에 접하고는 그래도 믿을 곳은 한성에 도착할 것이라고 들려오는 명나라 군사 4만 밖에 없다고 단정을 합니다. 오이문은 다시 명군에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그처럼 고대하던 명군의 대대적인 방어 공세 소식은 좀처럼 들을 수 없었고 외적의 침입과 살육, 분탕질의 소식은 빠르게 전달되어 옵니다. 10월 말에 되어서야 명나라 군사가 남으로 대거 내려가지만 일기에 적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연료의 민가에서 재물을 약탈해서 백성이 살 수가 없어 낮이면 숲속으로 도망해 숨고 밤에만 와서 자는데 가재와 곡식은 모두 땅에 묻고 만일 단단히 갖추지 않으면 모두 파간다는 소식을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명군의 행포에 대해 소식을 적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인 윤회도 방아찌어 준비한 곡식과 말린 민어 2마리, 조개젓 등을 갖고 오다가 길에서 모두 명군에게 빼앗길 정도였습니다. 정윤현의 마지막 달인 12월 오이문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죽음을 택하고 말았다는 한 필부의 슬픈 운명을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들으니 이천의 한 백성은 하루에 3가지 역사가 겹쳐 독촉하기를 몹시 심하게 하므로 그 아내에게 이르기를 내 한 몸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관역이 이와 같다고 하면서 목을 메어 죽었다는 이야기를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해가 바뀌어 1598년 1월 울산에서 명군과 일본군 사이에 공방전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기대도 잠시 울산에서 명군이 패퇴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더 충격적인 것은 명군의 퇴각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월 7일의 일기에는 중국 군사 4명이 영남에서 패배하고 와서 이리저리 떠들며 밥을 구걸하면서 관서로 향하던 중 어제 안협에서 이 마을로 길을 잘못 들어 김원신의 집에서 닭 3마리를 잡고 근처 마을 사람들은 중국 군사가 온다는 말만 듣고서 모두 맨발로 달아나
산에 올라갔다고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1598년 12월 3일 조보를 통해 드디어 희소식에 접합니다. 왜군이 모두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기분이 개운치 않았습니다. 지난 7년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남겼던 외적을 제대로 응징 한번 하지 못하고 보낸 것에 대한 억울함과 원통함이었습니다. 전쟁은 끝났지만 조선인민의 입장에서는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명나라 군사들의 포악질이었습니다. 대접이 부실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들은 조선의 고위 관리들도 잡아다가 두들겨 패기까지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그 다음에 1599년 3월에는 경기도 방백이 명나라 군사에게 구타를 당해 인사불성이 되었고 도사는 피신하여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한다는 소식을 일기에 적고 있습니다. 5월 2일 오희문의 노비 덕노는 길에서 명군에게 도롱이를 빼앗겼고 5월 9일에는 오희문 자신이 날씨가 더워 부채를 들고 나갔었다가 중국 군사를 만나 부채조차 빼앗기고 5월 11일에는 길에서 우비도 빼앗겼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만세덕은 명군의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8월 28일 아들 오윤검의 편지를 받았는데 거기에는 만세덕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인삼을 있는 대로 긁어 모아 가기 위해 아예 전국의 각 현에 얼마씩 인삼을 바치라고 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배정받은 인삼 100근 가운데 70근은 겨우 마련해 보냈으나 나머지 30근도 빨리 보내라고 재촉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인삼은 최고가 상품이었습니다. 명나라 군사가 모두 제 나라로 완전히 철수한 것은 이로부터도 1년이 더 지난 1600년 10월이나 되어서였습니다. 1600년 10월 오희문은 일기에 이제 들으니 중국 군사는 모두 돌아가서 길가에 난폭한 일이 벌어질 걱정이 별로 없을 것 같다고 적고 있습니다. 1512년에 시작된 전란은 외적이 모두 떠나고도 2년이 더 지난 1600년 말이 되어서야 겨우 막을 내린 셈입니다. 조선의 일반 백성에 있어서는 1600년 말이 되어야 전쟁이 끝났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막연한 기대에서 현실에 대한 자각으로 이르는 그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희문 자신은 전투 현장에서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얻는 정보는 언제나 시차의 문제가 있었고 소문의 오류와 과장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전체적인 흐름을 읽는 그의 통찰력은 뛰어났고 정확했습니다. 그런 통찰력을 바탕으로 오희문은 전쟁의 재반 요소를 이해했고 국면 전환에 대한 원인을 따져보았고 전쟁의 수행자 집단에 대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관변 사료가 제공할 수 없는 생활 현장으로부터의 관찰을 세미록은 풍부하게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모와 고통을 감내해
해야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구원이 필요했던 조선의 군사력, 조선은 도대체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가? 조선은 왜 강한 군사력을 기를 수 없었는가? 어떠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가? 그 효용과 효과의 문제와 그 역량을 아우러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그 생활 현장으로부터의 관찰을 세미록은 저희들에게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본 학술대회 즐겁고 보람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